한마디로 말해서. 네, 오늘은 검찰 내부에까지 칼끝이 미치고 있는 국정원 사건 수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오늘은 3분기 한국 GDP 성장률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한국은행 발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네, 오늘은 황지우의 시집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에서 몇 편 읽어보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리서치입니다. 선생님은 라디오를 5분 이상 들으시나요? 네, 그럼요. 그러면 무엇을 들으시나요?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이요. 10월 17일부터 지상파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신 분들은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6시 20분 당신의 정직한 뉴스 보좌관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That's good news. 김용민 브리핑. (2017년 10월 27일) 금요일입니다. 민주노총을 쓰레기로 규정해도 좋습니다. 민주노총이 무슨 대수입니까? 다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시민들께서는 민주노총이 비판받는 지점, 그러니까 모든 비정규직, 모든 불법 파견 노동자와 민주노총이 대동하지 못하는 점, 그래서 입진보가 돼가는 부분, 민주노총의 조력이 못 미쳐서 흉악한 사용자와의 싸움에서 날마다 짓밟히는 일부 소수 노조가 존재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 힘없는 노동자들과 가장 강력하고 치열하게 연대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노총의 존재의 의미를 계속 물을 수 있거든요. 아직 민주노총이 수구 좌파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한계는 분명해 보이지요. 특히 노사정 대화 복원을 위해 애쓰는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태도만 봐도 그렇습니다. 투쟁을 위한 투쟁, 그 관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가까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 고난의 현장에 민주노총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구기득권 매판 자본 세력이 가장 없애버리고 싶어하는 강적이기도 하고요. 민주노총이 사라졌을 때 새로운 노동운동 구심체를 만드는 일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이들 때문에 노동정의가 그나마 유지되는 현실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을 바꾸고 싶다면 우선 민주노총의 결핍이 무엇인지 따지고 이 한계를 극복할 힘과 역량을 축적하며 끝내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노동운동의 전기가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 이어갑니다. 자유한국당이 앞으로의 국회 일정을 모두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서는 최근 옛 여권이사 2명이 사퇴했고 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들의 후임을 선임했는데요. 이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구성은 현 여권이사 2명의 선임으로 현 여권이사 5명 대 옛 여권이사 4명으로 재편됐습니다. MBC 김장겸 사장의 해임도 사실상 가능해진 것으로 자유한국당이 이에 반발한 것입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는 친박근혜계 의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최근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 의원 그리고 최경환 의원에 대한 탈당 권유를 의결했죠. 이에 대해 친박 돌격대 김진태 의원은 홍준표 대표의 사당파가 우려된다. 중대사안을 마음대로 결정했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공식 행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촛불 1주년 대회가 끝난 후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할 계획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고 결국 행진이 취소된 겁니다. 하지만 다른 참가단체가 낸 2순위 행진 신고는 유효한 상황이라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내일 6시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에서는 촛불 파티라는 이름의 별도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에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 목표로 삼은 것인데요.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국가 기능의 과감한 지방 이양에 나서겠습니다. 내년부터 포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 이양 일괄법의 단계별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꿔 부르고 자치 입법권과 행정권을 포함한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군대, 공공기관, 병원, 기업 외부에서는 알 수 없는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비리를 두려움을 무릅쓰고 세상에 알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을 위해 용기를 낸 공익 제보자들입니다. 오늘의 우리는 그들의 선한 양심 덕분에 투명한 사회에 한 걸음 가까워졌지만 그들의 삶은 어떨까요? 영웅이 되고자 한 적은 없지만 부정부패를 없애려 한 제보로 행해지는 보복과 싸우다 보니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버린 사람들. 아름다운 재단은 공익제보로 인해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공익제보자가 슈퍼맨이 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위해 어쩌다 슈퍼맨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중국 대륙에 휘몰아친 충격 정치 실화 13억 분의 1의 남자. 아사히 중국 특파원이 목숨 걸고 취재한 시진핑 권력 승기의 비밀, 그 풀스토리 13억 분의 1의 남자. 만년 지방관리가 어떻게 국가주석이 되었을까? 궁지에 몰린 장점인 시진핑에게 살려달라 전화를 건 이유는 보시라이와 저우융캉이 획책한 쿠데타, 그 실상은. 리얼 정치 활극을 직접 확인하세요. 13억 분의 1의 남자. 도서출판 레드스톤. 찬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올 때는 따뜻한 새싹당 콩차, 풍부한 아스파라긴산과 레스베라트롤, 그리고 그 어떤 차도 따라올 수 없는 고소한 맛. 따뜻한 새싹당 콩차로 하루를 시작하면 참 좋습니다. 이런 환절기에 기분 좋은 차 한 모금, 새싹당 콩차. 티백 2+1 행사는 계속됩니다. 새싹당 콩차는 인터넷 전창걸몰닷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아, 여보, 우리 입맛도 없는데 시원한 국수 한 그릇 어때? 아빠, 밀가루 음식 먹으면 속 쓰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100% 우리 쌀로 만든 현미 쌀국수와 현미 누룽지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다양한 꾸러미 상품을 만나보세요. 포털 검색창에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2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과거사, 특히 지난 9년 동안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농단을 넘어선 농간을 들춰내고 있고, 그것도 검찰에다가 수사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 자료를 다 넘겨가지고 수사 의뢰를 한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 인력들이 이제 들어가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그냥 단일 사건 하나씩만 보더라도 게이트급에 해당하는 사건들이 지금 뭐 3일, 4일에 한 번씩 막 뻥뻥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예. 수사를 누군가가 덮으려고 노력했다더라, 또 이런 것이 유출돼서 어떻게 됐다더라,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그냥 개별 사건 하나하나만 터지더라도 굉장한 내용인데, 지금 뭐 지난 뭐 1년 동안 우리가 접한 사건이 뭐 너무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굉장히 작고 뭐 시시콜콜한 사건인 것처럼 느껴져서 좀 무디게 느끼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예. 사실은 법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그거와 관련해서 증거를 모으고 진술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법리적으로 검토해서 법원에다가 넘기는,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이제 기소를 하는 내용들은 여러 가지 오랜 기간과 뭐 노력과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들어가거든요. 그냥 언론 보도는 상대적으로 뭐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해가지고 보도를 하면 되지만, 변호사와 또 오랜 기간 동안 법정에서 공방을 벌이면서 싸우고 사실관계를 막 들춰내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촘촘하게 논리구조도 갖춰가지고 이걸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건들이 지금 워낙 많이 막 터져나오고 있으니까 이걸 뭐 수사하는 검찰도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뭐 죽을 맛일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많이 붙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특검에 비해서는 뭐 규모나 뭐 여러 가지 물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지금 상황이 좋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훨씬 수월하게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슈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것들이 수사로 진척이 되는 건 사실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그래도 예전에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또 사람을 하나 데려오면 국정원에서 막 으름장을 놓으면서 사람 풀어주라고 하고 그랬던 때하고는 지금 분위기가 180도 다르기는 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국정원에서 와가지고 조사를 받는 게 국정원 직원들이 이제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조사받는 사람의 태도가 아닌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굉장히 거들먹거리면서 뭐 하려면 해봐라, 약간 배째라 뭐 이런 식의 분위기였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초반에 잠깐 그렇게 뭐 으름장을 보이다가 이제 몇 명이 구속되고, 아 이게 예전 같지 않구나 싶으니까 지금은 상당히 고분고분하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예전과는 확실히 다른 결과들이 이제 나올 텐데, 그 와중에 이제 뭐 검찰 내부에서도 뭔가 이렇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결국 이제 스스로 팔다리를 잘라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인데, 내부 반발은 없습니까? 내부 반발이라기보다는 사건을 주도적으로 맡아가지고 담당을 하는 거를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는, 약간 이런 심리로 좀 풀이를 하면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어떤 담당자 한 사람만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여럿 있잖아요. 보통 검사들은 혼자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검사와 이제 함께 일을 하는 뭐 수사관이라든지 또 그 주변에 있는 뭐 동료 검사들이라든지 친했던 뭐 판사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수사가 이제 진행이 돼가지고 시작이 되면 불편한 관계를 맞을 게 뻔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도 전체 검사가 지금 2,000명 정도 되거든요. 2,000명 조금 넘는 수준인데, 그러면 조그마한 고등학교 생각하시면 된다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아주 작은 명문 고등학교 내지는 어디 이렇게 좀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들어오는 고등학교,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봐야 한 달이 건너면 다 이제 아는 사람들일 거란 말이에요. 또 1년에 한 번씩 임지를 옮기면서 여러 사람들이 바뀌어서 이제 팀으로 수사를 하고 하니까,
뭐 어지간하면 다 아는 사람들일 텐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하는 것이 그렇게 썩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또 역할을 맡았으니까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은 시대적인 요구가 적당히 아는 사람이라고 눈 감아주고 편의를 봐주고 이럴 수 없는 지금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를 하면 제대로 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저 사건이 나한테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분위기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제 뭐 온 사건을 뭉개거나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맡겨지면 눈 질끈 감고 이제 수사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쨌든 박근혜 전 정부에서 오히려 검찰 수사를 좀 방해하거나 아니면 수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도록 역할을 했던 사람들한테까지 이제 수사의 칼끝이 겨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있다 보면 어쨌든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지가 않을까 싶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윤석열 지검장이 확실하게 검찰을 장악했군요. 그렇죠. 지금 뭐 지난번 이루어진 이제 검찰 내부의 인사를 보더라도 각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수사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만 하더라도 주요 보직에 수사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이런 뭐 특수부와 관련된 자리라든지 뭐 이렇게 수사력이 좀 필요한 자리들에 이분은 뭐 그렇게 수사 경력이 있었나 싶은 사람들이 가는 경우도 왕왕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몇 면을 다 들여다보면 외부적으로는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사람들이라도 수사적으로는 하여튼 굉장히 좀 잘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리에 좀 포진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그냥 수사의 전투력 면으로만 치면 높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시대적인 상황도 그렇고 검찰이 지금 여러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그렇고 또 대대적으로 지탄을 받고 지난 10년 동안 검찰이 후진적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비판을 먹고 개혁의 대상이 됐다는 것들도 본인들이 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은 수사에 대해서 뭔가 적당히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편을 봐주거나 뭐 그럴 수는 이제 없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 적어도 지금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가지고는 수사를 하고 있는 당사자들도 이 사건에 대해서 개인적인 뭐 한 같은 게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수사 자체를 못하도록 막 방해를 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도 검찰 조직에서 파견을 여러 곳에 이제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 초기에 감찰실장, 그러니까 국정원 감찰실장으로 파견을 받았던 이제 고위 간부 검사가 실제로 압수수색에 들어올 거를 대비해가지고 방해하는 형태의 거를 했단 말이에요. 예. 뉴스에 보도가 많이 됐지만 압수수색용 사무실 이런 거를 따로 만들어 놓고 문서 이런 것도 이제 따로 만들어 놨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텐데 국정원 내부에는 몇 호, 무슨 실 이렇게 있는 것들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명패가 붙어 있거나 뭐 이렇지 않고 그냥 굉장히 구조 자체가 좀 복잡하게 돼 있는 모양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방이 누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이라는 거를 아는 사람이 아니면 압수수색을 갔다 하더라도 거기는 안내를 좀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위에서 이제 장난을 친 거죠. 그래서 마치 사무실인 양, 심리전단 팀이라고 이렇게 사무실인 양 꾸며놓고 허위 문서 이런 걸 갖다 놓고 쇼를 한 거니까 그거를 가져와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니까 뭐 수사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엉터리 자료들을 가져와가지고 수사를 한 건데 그런데도 지금처럼 뭔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그때 당시에 막 법무부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수사를 못하도록 틀어막고 했던 거는 그때 그냥 그 엉터리 사무실에서 가져온 자료만 가지고 수사를 한 게 아니었고 자체적으로 뭐 트위터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수사를 해가지고 새로 찾아낸 증거들을 가지고 이제 칼을 들이밀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조금 당혹스럽기도 하고 야 이렇게까지 수사를 하나 놀랍기도 하고 막 그랬을 텐데 어쨌든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전혀 밝혀지지 않다가 국정원 TF에서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쭉 조사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니 그때 장난을 했던 사람들이 국정원뿐만이 아니고 검찰에서 파견을 왔던 검사들까지도 그렇게 오히려 검찰 수사를 방해했던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안 할 수 없고 그럼 어쨌든 그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번 수사는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뭐 예전에 비해서 물적인 토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의미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정원 갔는데 쓰지도 않은 엉뚱한 사무실에 이렇게 인도를 해서 여기서 그 작업을 했습니다라고 알려주니까 그걸 뭐 100% 믿어버리고. 아니, 검찰이 늘 이딴 식으로 수사를 하진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수사팀에서는 수사 의지가 상당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면 수색영장의 범위를 명확하게 적어놔요. 그래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국 몇 팀 이렇게 이제 적어놓으면 그거에 대해서 영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사무실에 가가지고 이제 합법적으로 자료들을 가져올 수 있는 그걸 받았으니까 보통 압수수색의 장소는 그냥 광범위하게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사무실을 정확하게 특정해가지고 그거를 받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심리전단 팀, 심리전단국 안에 있는 이제 댓글을 했던 사람들 사무실을 가게 되면 그냥 모두 다 자료들을 털어올 수 있으니까 전혀 아닌 방에다가 여기가 심리전단 사무실인 것처럼 꾸며놓은 거죠. 그리고 거기가 이제 자기들은 굉장히 반성하는 액션을 취하면서 여기가 사무실입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거기 있는 것밖에 못 가져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이제 명패나 이런 것들이 안 붙어 있는 거를 악용해가지고 그런 쇼를 해서 수사를 방해하려고 했던 거니까. 예. 우리나라는 아쉬운 게 이제 수사방해죄는 따로 있지는 않아서. 아, 그래요? 네, 수사를 방해한 거에 대해서 사법방해죄나 이런 거는 이제 법적으로 마련이 돼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아마 적용이 될 거예요. 본인이 그거를 시켜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도록 이제 시킨 거니까 그런 걸로 이제 처벌을 받게 될 텐데 아무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리고 제정신이 박힌 검사라면 도저히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그냥 이렇게 했던 거니까 그런 치부가 지금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거라서 검찰이 아무튼 열심히 수사를 하고 이번에는 이를 앙다물고 이제 수사를 하고는 있지만 드러나는 것들이 우리가 바깥에서 지켜보기에는 참 지난 10년의 창피한 역사를 그냥 오롯이 마주하게 되는 거라서 어쨌든 그래도 적당히 덮고 지나갔던 것이 지난 10년이라면 예.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을 테니까 어쨌든 시간을 좀 가지고 기다려 보시면 의미 있는 결과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기대해도 된다 이런 말입니까? 그럼요. 워낙 터져 나오는 사건들이 많아가지고 예. 이것들을 전부 다 충분히 만족할 만큼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은 좀 들어요. 지금 있는 인력들보다 훨씬 많은 사건들이 2, 3일에 한 번씩 뻥뻥 터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주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적어도 국가정보원이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하고 조직적으로 뭔가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저질렀던 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 추궁이나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이제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기대가 됩니다. 예. 고대영 씨가 국정원으로부터 200만 원 받고 KBS 보도에서 국정원 불리한 기사를 빼줬다. 이것도 어떻게 수사할 수 있는 거고 또 수사를 한다면은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요. 제가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할 것 같긴 한데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쓰는 과정이 그렇게 프로토콜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구한테 소스를 받고 혹은 어떤 경로로 취재가 돼가지고 기사가 써졌는가를 수사가 이루어지는 적이 이제 종종 있기는 한데 예. 그게 일반적으로 드러나가지고 명쾌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적이 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국정원 개혁위원회에서 200만 원 고대영한테 줬다. 이 자료를 들춰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돈을 받은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하게 드러날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어떤 경로를 거쳐가지고 취재가 돼서 국정원이 요구하는 기사들이 나왔는지 아니면 빠졌는지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밝히기가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있는 기사를 뺀 거라면 그 기록이 전산 기록에 남아 있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을 텐데 글쎄. 근데 그게 이제 시스템상 보관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은 진술을 해야 되는 건데 기술적으로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기 때문에 얼마나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이냐. 고대영 사장 자체는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 돈이 간 사실이 만약에 이제 그게 자료에 의해서든 진술에 의해서든 나왔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찾아볼 수 있는 여력이 있을 테니까. 근데 그 이후에 그래서 그 돈을 받고 어떻게 액션을 취해가지고 해줬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 밑에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진술을 하느냐. 그 해당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에 달렸을 텐데 그쪽이 이제 워낙 똘똘 뭉쳐가지고 전혀 그런 사실 없다라고 해버리면
지금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 남아있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가지고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은 조금 들기는 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뭐 왜 괜히 그 얘기를 꺼냈는지. 뭐 진실이니까 뭐 주고받은 일이 있으니까 공개를 했겠지만 향후 파장도 한번 고려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까지는 이제 검찰 수사가 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군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선후 관계를 따지면 훨씬 더 이제 중요한 것들이 물론 이제 뭐 언론에 대해서도 적폐 청산이 돼야 될 부분들은 당연히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조준을 하거나 뭐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개별 사안에 대해서 그 아무래도 골라야 될 거거든요. 모든 사안이 만약에 그 이 사안만 불거졌다 그러면 수사를 하는 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청산해야 될 사람이 뭐 우병우도 있죠. 그리고 뭐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뭐 검사장에 해당하는 사람이 뭐 그런 것도 있죠. 이게 큰 덩어리의 사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이제 중요도에 따라서 또 이것이 수사가 이루어졌을 때 미치는 파장이나 영향이나 뭐 이렇게 사법적인 기록이나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아마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을 거고요. 그 내용은 한번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예의주시하면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내부에서도 그렇고 뭐 국민적인 지금 분위기가 언론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끝까지 어디서 견제받지 않는 제3, 제4의 권력이잖아요.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뭔가 이렇게 잘못된 거를 드러내고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 자격이 이제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만약에 하게 되면 그거 자체로 이제 재앙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분명히 적폐를 청산하고 뭐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들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드러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아마 상징적으로 수사를 할 텐데 그게 이제 뭐 타겟이 고대형이 될지 아니면 뭐 다른 것이 될지 요거는 조금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도 하여튼 법원뿐만 아니라 언론도 제 역할을 좀 담당을 해야만 검찰 못지않게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잊어버리지 말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사 안 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고대형이 뭐 그렇다고 뭐 여기서 면책된다는 것도 아니고 좀 더 지켜보자. 한참 듣다 보니까 하나만 한 얘기 같기도 하고 말이죠. 이게 너무 명확하게 딱 밝혀내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가요? 요거 이렇게 하나만 한 얘기인지 아닌지 못 알아듣게 이렇게 돌려서 길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김용민 브리핑을 매일 하는 걸로 인해서 생긴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10초면 할 수 있는 얘기를 한 2분, 3분 걸려가지고 이제 하는 뭐 요런. 근데 우리 김 프로가 방송 전으로 저하고 대화 나눈 내용, 이걸 방송으로 내보내고 싶어요. 얼마나 정말 알찬 내용들인지. 근데 이거 내보내면 안 돼. 큰일 나. 이러면서 적극 보신하고 있는 우리 김 프로. 언제쯤 팟캐스트에 적응할 수 있을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거는 당신이 지상파의 녹을 끊는 날 제가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정정당당하게 팟캐스터로 돌아와서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잘 나가서 그럴 날이 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김 프로 수고하셨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온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자, 이거 먹고 제가 한번 볼일 봐가지고 바나나 나오는 바람에 원숭이들이 들고 그래가지고 몇십 마리가 달라붙어가지고 시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원숭이를 불러 모으는 미궁 대장사랑이었습니다.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뭐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모로 우리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GDP인가요? 이게 이제 호전되고 있다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근데 GDP 지표가 곧 뭐 삶의 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도 적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릴 걸 먼저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럼 이제 방송을 여기서 접어도 되겠습니까? 정치자분들께서는 오늘 이야기의 주제를 지금 다 들으셨습니다. 두괄식 방송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별로 쓸데없는 얘기가 이어질 텐데 주제는 조금 전에 김영애 PD님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예. 네, 어제 이제 한국은행이 오전에 발표를 했죠. 3분기 한국 국내 총생산 GDP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좋은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그 소식하고 해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수치를 턱 보는 순간에 제가 헉 했습니다. 진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좋은 실적이 나왔어요. 이걸 이제 보통 경제계에서는 서프라이즈라고 부르는데 이 서프라이즈라는 말이 조금도 무색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 저는 조금 걱정되는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자분들께 조심스럽게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 부탁도 조심스럽게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뉴스부터 살펴보죠.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전분기 대비 1.4% 증가했다고 나왔습니다. 예. 수치가 잘 안 와닿으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연간 성장률이 계속해서 지금 2%대에 머물러 왔습니다. 이 장기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지 오래돼요. 그래서 3%를 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였고요. 올해 목표가 정부는 3%,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세운 목표죠. 3%였는데 일반 민간 연구기관에서는 다 2.6, 2.7 뭐 이렇게 지금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달성하기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요. 이명박이 747 공약이라는 걸 내세웠었죠. 7% 성장률, 요게 이제 맨 앞입니다. 그리고 박근혜는 474 공약이라는 걸 내세웠죠. 요거는 4% 공약, 이게 그 성장률이 이제 공약이 됩니다. 택도 없는 헛소리였죠. 둘 다요. 그래서 한간에는 이 박근혜의 474 공약은 4% GDP 성장,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불 이걸 이제 공약을 한 건데 이 474 공약을 한간에서는 비웃으면서 4년간 대통령 해먹고 7시간 의혹만 남긴 채 4월부터 깜빵에 들어갔다. 이게 474다.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예. 이 말은 그 앞선 전직 두 대통령이라고 쓰고 또라이라고 읽어 마땅한 이 두 인간들이 모두 다 경제 성장률을 매우 중요한 목표치로 잡았다는 겁니다. 7이든 4든요. 예. 근데 이 두 전직 대통령의 손에 쥔 성적표가 굉장히 처참했습니다. 우리나라 성장률을 보면 이명박 시절에 딱 한 번 2010년에 놀라운 성장률 6.5%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왜 그랬냐면 경제 성장률이라는 건 전년하고 비교를 하는 건데 2009년에 우리 성장률이 완전히 박살이 났었어요. 이 금융위기 여파도 있었고요. 그래서 2009년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2010년 딱 한 해 좋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명박이 7%대 성장 공약을 내세웠는데 실제로 결과를 보면 2008년에 2.8%, 이제 2009년이 박살이 났습니다. 0.7%. 이 0.7이라는 기록은 IMF 때를 제외하면 1980년 이후의 최저 성장률이었어요. 예. 이제 2009년에 너무 박살이 났기 때문에 2010년 반짝 6.5로 성장했는데 2011년 다시 백도를 내서 3.7, 그리고 2012년에 마침내 2.3%를 찍으면서 이제 장기 저성장 국면에 문을 활짝 열어젖혔죠. 예. 박근혜는 집권 첫 해인 2013년에 겨우 3.0에 간신히 턱걸이를 했고 2014년 잠깐 3.3%로 좋아졌다가 2015, 2016 전부 다 2.8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2%대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비참한 수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명박근혜는 각각 7%, 4% 이 성장을 목표로 내세웠던 정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온갖 미친 짓을 정말 다 했습니다. 이명박은 4대강을 파헤치고요. 박근혜는 빚내서 집 사라 이 지랄을 한 겁니다. 왜 이 짓을 하냐면 예. 건설공사가 GDP 높이는데 직방입니다. 그러니까 집 한 채 지으면 그게 GDP로 잡혀버려요. 집 한 채 지으면은요. 그러니까 이 둘은 경제성장률이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국민들한테 그 목표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해서 나라를 토건 국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난리를 치고 그 분식을 하고 난 다음에 받은 성적표가 제가 아까 불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드리자면 고등학생 한 명이 부모님한테 저 기말고사 성적 평균 80점이 목표예요. 목표 달성하면 최신 핸드폰 사주세요. 이랬는데 어떻게든 80점 맞기 위해서 컨닝 페이퍼를 한 30개쯤 작성해 간 거죠. 근데 한 30점 맞은 꼴인 겁니다. 지금 이 두 정부는요. 저성장 국면이 고착되면서 사실 올해도 아까 예상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심해지면 2.5도 안 될 거라는 예상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번 3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온 겁니다. 3분기 딱 한 분기 동안만 1.4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2.5, 2.6 겨우 내다봤는데 3분기에 지금 그 절반을 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1.4라는 수치는 2010년도 2분기에 1.7, 그러니까 2010년도가 굉장히 좋았다고 그랬죠. 2009년에 안 좋았던 거에 비해서. 요때 1.7 찍은 이후에 7년 3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올해 1분기도 괜찮았다고 했는데 1.1, 2분기는 안 좋았는데 0.6, 뭐 이거에 비해서도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2분기 0.6에 비하면 3분기 1.4는 갑자리 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수치를 보고 진짜 하고 깜짝이야 하고 놀랐습니다. 상당히 좋은 성적이에요. 이대로라면 예상을 깨고 올해 3% 성장은 거의 가능할 거, 이게 아니라 거의 달성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3분기까지 성장률만 해도 이미 3%를 넘었어요. 예. 그러니까 4분기에 아무런 성장을 안 하고 그 자리에만 있어도 3%는 무조건 달성됩니다. 예. 거의 됐다고 봐야 돼요. 3%는요. 4분기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면은요. 적당히 성장만 하면 3% 중반대까지도 높은 성장률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실적이 좋았느냐? 반도체 경기가 굉장히 화랑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이후에 정부의 재정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쏟아부었는데 그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언론에서 올해 3% 달성이 무난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이 드디어 성적으로 드러나는구나. 정치자분들께서 이런 생각을 하실까봐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이제 복잡해서 통계를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3분기 실적의 1등 공신은 확실히 수출이에요. 그리고 이건 반도체 경기가 대호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즘 삼성전자 주가가 살판이 났잖아요. 근데 반도체 경기라는 건 사이클이 있습니다. 역사상 반도체는 사이클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참 좋다가 나빠지기 시작하면 또 이게 또 굉장히 오랫동안 나빠집니다. 근데 지금 작년부터 후반부터 반도체 경기가 상당히 지금 오랫동안 좋게 지속이 되고 있는 편인데 그래서 이걸 슈퍼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슈퍼 사이클이 언제까지나 지속되는 건 불가능해요.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이 슈퍼 사이클이 끝난다. 아니면 내년 하반기까지 간다. 이렇게 견해가 엇갈리는 모양인데 예.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호황은 언젠가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경기를 워낙 장기적으로 타는 상품이어서 호황이 끝나면 굉장히 오랫동안 불황기가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3분기 성장률 서프라이즈를 물론 사실 저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내심으로 야, 이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 덕분이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이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각이 좀 위험한 건 만약에 내년 후반기부터 반도체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었을 때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러면 이때 보수 언론들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성장률이 낮아진 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이 틀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걔들은 지금 정부가 잘못되기만을 학수고대하는 애들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 3분기 서프라이즈에 대해서 총평을 내리자면 매우 다행이다. 하늘이 아직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다.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이 역시 옳았어, 증명됐어 라는 평가는 유보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신을 믿지 않지만 예. 김영민 PD님께서 듣기 좀 껄끄러우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신이 계시다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신께서 조금 미안해 하셔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경제 섹터로만 한정해 보면
아니 이명박하고 박근혜를 연이어 대통령으로 신이 한국에 세우셨다면 이건 너무 가혹한 처사인 거예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예. 이런 경제 쪽으로는 또라이 같은 대통령 둘을 연이어 대통령으로 세우시냐고요. 경제가 누더기가 됐는데. 예. 제가 과거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담으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명박 때에 비해서 경제가 어떨 것 같냐고. 제가 장담했습니다. 분명히 나아진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왜? 하고 묻길래 야 박근혜가 인간이라면 이명박보다 경제를 못할 수는 없는 거다. 경제 분야만 보면 이명박은 인간과 영장류의 경계선에 서 있는 생명체다. 그러니까 즉 이명박보다 경제를 못하면 그건 원숭이지 인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박근혜가 인간이라면 이명박보다 경제를 못할 수는 없다. 그게 제가 박근혜가 최소한 경제는 이명박보다 잘할 거라고 예측을 한 근거였어요. 그런데 웬걸 진짜 원숭이급의 경제 두뇌를 가진 대통령을 우리가 겪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이연타를 우리가 연속으로 맞았는데 신께서도 우리를 좀 어렵게 여기신다면 보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투표를 우리가 잘못한 탓이 크지만 그 손가락 잘못 누른 죄 치고는 경제적으로 너무 받은 형벌이 가혹했어요. 우리나라가요. 사실은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촛불 집회 때 올해 경제가 너무 위험해 보였습니다. 가계부채 중과속도가 너무 가팔랐고 미국이 금리 올리면 연말쯤에는 폭탄이 터질 것 같은 공포를 제가 느꼈거든요. 예.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이제 제가 뭘 예상하면 거의 틀리는 쪽이거든요. 그리고 다행히도 제 공포가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신이 아직 한국을 버리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생각보다 길어졌고 이게 올해 정점을 이루면서 아직 내수가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 슈퍼사이클 덕에 수출에서 바짝 버텨줬습니다. 이게 아니었으면 1400조 가계부채 안고 올해 후반기 경제가 진짜 폭탄 가까이 터질 뻔했었다는 게 제 공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 쪽으로만 보면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불행한 정부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빚더미의 나라를 인수한 셈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표현을 빅동을 안고 출발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진짜 큰 핸디캡을 안고 출발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걸 수습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제라는 건요. 그런데 다행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지금 시간을 좀 벌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매우 다행스러운 천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청취자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번 3분기 실적이 매우 좋았다고 너무 흥분할 일이 아니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 말은 내년이건 언제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끝나면 GDP 실적이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돼도 너무 절망하실 필요가 없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근혜하고 다르게 경제 성장률을 몇 %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잡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표를 잡으면 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명박처럼 멀쩡한 4대강을 파헤치거나 박근혜처럼 뭐 빚내서 집사라 이지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대 자체를 좀 접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김영민 PD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성장률 수치가 아니고요. 저성장 국면 안에서도 그 속에 얼마나 삶의 질이 좋아지느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률 자체에는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 3분기 성적은 다행이다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요즘 혹시 경제 뉴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뉴스를 보시면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 학자들의 논쟁이 많이 신문에 실려요. 근데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조선일보 같은 보수 언론들이 주류 경제학자들을 동원을 해서 소득주도 성장은 잘못된 이론이다. 이런 이데올로기 공세를 많이 펼쳐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기사를 보면 나오는 말이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누구누구가 소득주도 성장은 공급 측면을 무시하기 때문에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다. 이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사를 보시면 공급 측면을 무시한다. 이런 말이 이제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예. 이 말뜻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공급 측면이라는 건 기업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공급하는 게 기업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견해는 성장을 하려면 공급 측면이 발전해야 된다. 즉 기업이 발전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어렵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장이라는 개념을 기업의 발전 속도하고 정확하게 등치를 시킵니다. 근데 일단 이 말이 맞건 틀리건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기업이 발전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창의적인 혁신. 이건 제가 따로 이제 한번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뭐 슌페터형 혁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자주 하는 말이죠. 내가 이 슈페터형 혁신의 적임자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다녔죠. 지난 대선 때. 예. 어쨌든 창의적인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사업을 개척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때 기업이 발전을 합니다. 둘째, 기업이 발전하는 방법. 비용을 줄이면 기업이 발전을 합니다. 근데 비용을 어떻게 줄이냐면 멀쩡히 흑자 보는 기업들이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한다. 이러면서 노동자들을 막 자르고 구조조정을 하고 이러는 게 요 대목입니다. 비용을 줄이기 제일 쉬운 방법은 임금을 깎는 거예요. 노동자를 해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노동자들에게 일을 2배로 시키는 거죠. 이러면 기업 실적이 좋아져요. 기업이 발전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역사적으로 어땠냐면 냉정하게 평가하면 한국 기업들은 1번 방식, 혁신을 통한 발전 능력이 제가 보기에는 제로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 기업들이 혁신을 통해서 뭘 해낸 게 거의 없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전형적인 패스트 팔로워, 그러니까 남들이 선진국들이 만든 거 번개같이 베껴서 따라했고 거기에 저임금 구조를 도입을 해서 발전을 해온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는 압도적으로 2번째 방식을 사용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혁신을 통해서 기업 발전 이런 건 없었던 거죠. 그냥 사람 자르고 공장 베트남, 중국으로 옮기고 임금 삭감하고 뭐 이런 방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상식적으로요. 이 방식으로 언제까지나 기업이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처음에는 임금 삭감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계에 오면 비정규직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정규직을 잘라요. 이러다가 한계에 오면 이번에는 외국인 노동자를 씁니다. 그래도 한계에 오면 공장을 중국, 베트남으로 옮깁니다. 이러다가 한계에 오면 이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뭐 공장을 화성으로 옮길 거예요? 화성인들을 노동자로 고용할 겁니까? 이미 비용을 줄이는 방식, 그러니까 공급 분야를 쥐어짜는 방식은 한계에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명박근혜 이후 장기적인 2%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건 이 방식이 한계에 왔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쥐어짤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주류 경제학자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 그래,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우리도 혁신을 통해서 기업의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일 능력이 한국 기업들에게 없다는 걸 인정한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혁신적인 성장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면 만약에 그동안 그 시간 동안 기업이 망하면 다 도루묵이다. 그래서 기업이 살아있게 하려면 최소한 임금 쥐어짜는 방식으로라도 좀 시간을 벌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얘들은요. 그런데요. 이것도 진짜 그야말로 개떡 같은 헛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간을 안 줬냐고요. 70년 동안 줬잖아요. 70년 동안. 70년 동안. 예. 뭘 더 시간을 줘야 됩니까? 70년 동안 줬는데도 혁신을 못 하는데. 제가 장담하는데 지금 한국 재벌들 머리 이제 라고 쓰고 저는 대가리라고 읽어 마땅한 걔네들의 두뇌 능력으로는 시간을 아무리 줘도 혁신이 안 됩니다. 70년 동안 줬는데 안 됐잖아요. 다 남들 했던 거 따라한 다음에 저임금으로 따라잡는 패스트 팔로워나 했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불륜을 회사 돈으로 하는 최태원, 뇌물로 감옥 간 이재용 이런 애들이 어떻게 슈페터의 창의적 혁신을 하겠습니까? 아마 걔들은 슈페터가 누군지도 모를걸요. 또 안철수 같은 사람처럼 야, 나 같은 벤처기업 출신이 대통령이 돼야 슈페터형 혁신이 가능하다. 이것도 헛소리입니다. 혁신은요. 혁신하자. 자, 이제부터 혁신한다. 자, 다들 혁신해 주세요. 이렇게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혁신이라는 건 혁신을 할 수 있는 인프라, 인적 능력의 네트워크, 이게 콜라보를 이뤄내면서 만들어내는 산물이라고요. 전 세계 어느 혁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즉 혁신은 아래로부터 이루어지는 거고 그 네트워크와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 벤처기업 출신 안철수에게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이 혁신을 만든다는 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린 이제부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런 혁신 조직을 만듭시다. 자, 만들어요. 이렇게 떠든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박근혜가 창조경제 한다고 했더니 우리나라 공공기관, 연구기관, 부서가 전부 다 창조를 붙이고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런 비창조적인 발상으로 어떻게 창조경제를 하겠다는 겁니까? 혁신은요. 아래로부터 민주적이고 창의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안철수가 나 벤처기업인 출신이야. 이제부터 혁신할 거야.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공급 측면을 중시하자고요. 그래서 기업의 비용을 줄여주자고요. 임금을 쥐어짜자고요. 그러면요. 임금을 쥐어짜인 노동자들이 혁신적이겠습니까? 먹고 살 걱정이 없고
생각할 시간이 충분하며 적당한 여가와 휴식을 취하는 노동자들이 더 혁신적이겠습니까? 이걸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훨씬 더 혁신적일 확률이 높은 겁니다. 사람은 생계를 위협받을수록 시야가 좁아집니다. 이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그렇습니다. 나의 생계, 나의 목숨이 위협받을수록요, 동물이건 사람이건 살아야겠다는 본능이 뇌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모든 생각의 생존에만 치우쳐져요. 이런 사람들 뇌가 어떻게 혁신적이겠습니까? 근데 반대로요, 여유가 있고 휴식이 있으면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이러면 뇌의 가동 영역이 넓어집니다. 혁신이라는 건요, 이런 여유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 구글 같은 세계적인 혁신 기업들이 노동시간에 제약을 풀고요, 노동자들에게 안락한 노동 환경을 제공하고요, 노동자들에게 긴장의 끈을 계속 늦춰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지 그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저에게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진짜로 소득주도 성장이 가능해요? 근데 라고 묻는다면 제가 이제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대답은 저는 성장이라는 것에 목을 매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부자예요. 그 부를 제대로 분배를 못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라고 답을 해요. 예. 그런데 꼭 계속해서 끈질기게 물어보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소득을 먼저 높이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물어보세요. 그래서 아니 제 답은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답을 해요. 그러면 또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문재인 방식대로 하면 성장이 돼요? 안 돼요? 이쯤 되면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근데 하지만 정말로 굳이 그 대답을 듣고 싶으시다면 저는 이렇게 답을 하겠어요. 분배를 제대로 하는 것이 일단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겁니다. 그런데 경제 성장률, GDP를 높일 수 있느냐? 확실치 않습니다. 안 해봐서 아직 몰라요. 해봐야 아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성장을 목표로 한다면요, 유일한 방법은 기업이 혁신을 하는 겁니다.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방식은 이미 한계에 왔어요. 그리고 제 답은 우리의 성장 해법이 혁신이 유일하다면 장담하는데 노동자들을 굶기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그 혁신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에게 풍요를 제시하고요, 여유로움을 제시해야만 기업의 혁신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남은 대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3분기 GDP 발표는 매우 다행스럽습니다. 다만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성장률 지표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노동자들의 임금 소득을 높이고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높이고 농민들의 삶을 높이고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가면서 아래로부터의 혁신이 가능한 여유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먼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만약에 그 짓 하다가 혁신도 하기 전에 기업 망하면 어떻게 하냐? 안 망합니다. 지금 상장 기업들 금고에 쌓아놓은 M2 현금성 통화라고 합니다. 이게 600조 원이 넘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절대 안 망합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시간은 충분합니다. 노키아가 망해도 제가 소개해드렸듯이 거뜬히 창의성으로 재기하는 핀란드처럼요, 우리는 지금 국민들에게 삶의 여유를 줘야 돼요. 그게 성장을 위한, 혁신을 위한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3분기 GDP가 매우 좋았지만 그거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향해서 우리들이 마음을 조금 더 모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조선일보의 가장 큰 죄악이 뭐냐면은 정부가 바뀌어서 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할 때 그게 가능하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를 베풀었을 때 우리의 삶의 질이 나아진다. 이런 원칙, 정의를 흔들기 위해서 기를 쓰는 거. 여기에 전 정말 분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걔네들은 정부가 바뀌어봐야 달라지는 게 없다. 다 똑같다. 이런 것들을 일깨워줌으로써 보수 정권이 계속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특권층만의 그런 혜택과 특권층만의 복지, 이거를 지속하려는 이런 행태, 그렇게 해서 자기들만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1%만의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꼼수, 속내, 이게 진짜 화가 나고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이런 조선일보 같은 쓰레기 신문의 흉악한 의도와 편집 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간파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정치적으로는 가장 정확한 해석이신 것 같고요. 경제적으로는 이런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조선일보가 정말 벼르고 미래까지 대비를 해서 조시려고 이야기를 하냐면 경제적인 섹터에서만 보면 조선일보는 선택을 한 겁니다.
우리의 앞으로 먹고 살 거리는 국민들과 독자들로부터 얻는 게 아니라 기업으로부터 광고를 받으면서 땡기겠다는 방향으로 오래전부터 선언을 했죠. 보수일간지들은요. 그러니까 독자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기업들을 빨아주는 것으로서 걔네들에게 떡고물을 받는 것으로서 이제 그 신문사를 유지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런 꼼수에 우리가 안 넘어가겠죠. 안 넘어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예. 절대 속지 말아야 할 그런 보수 언론의 농간. 예, 국민들이 이제 똑똑해져야겠고요. 이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지 않는다는 이런 진실만은 분명히 우리가 마음속에 각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뜨거운 여름이 가고 어느새 찬바람이 옆구리를 스치면 왠지 뜸해졌던 그리운 친구 생각나시죠? 몇 년 만에 만나도 바로 어제 본 것 같은, 말 안 해도 내 마음 누구보다 잘 알아주던 속 깊고 다정한 친구 다 있잖아요. 마치 민중의 소리 같은?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랑 뜨거운 국물에 소주 한 잔이면 같이 할까요? 당신의 든든한 절친 민중의 소리가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주한미군 방위비에 대한 한국의 부담금은 푼돈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공공연히 요구해왔는데요. 지난 6월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분담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As part of that commitment, we are working together to ensure fair burden sharing in support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presence in South Korea. 한편 한국과 미국 양국의 국방부 장관은 내일 서울에서 만나 안보협의회 SCM을 개최하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한반도에 미국 전략무기의 순환 배치를 확대하는 문제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즉 미국의 전투기를 한반도에 순환 배치하거나 더 나아가 비원비 전략폭격기나 항공모함이 한반도에 충돌하는 횟수를 늘리는 방안이 협의되는 것이죠. 이러한 논의는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측의 전략무기 활용 비용을 한국에 전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분담금 증액보다 먼저 이미 편성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제대로 책정된 것이냐, 이런 문제부터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매년 3천억 원가량이 쓰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군사건설비 약 9천억 원이 사용되지 않아서 국고에 묶여있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방위비 분담금과 실제로 소요된 비용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어서 김종대 의원은 미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일본 양국이 상세한 검토와 상호 합의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한편 2019년부터 적용될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협상은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딱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아빠가 달라졌다. 술 냄새를 풍기며 집으로 들어오면 자는 날 깨워 했던 말을 또 하던 아빠. 이제는 더 이상 날 귀찮게 하지 않는다. 아빠가 달라졌다. 자는 날 깨워 막무가내로 뽀뽀하며 볼을 비비던 아빠. 그걸 참을 수 있었던 건 그러고서 주는 용돈 때문이었는데 더 이상 날 귀찮게 하지도 용돈을 주지도 않는다. 아빠, 대체 뭘 먹은 거야? 몸, 마음, 지갑까지 날 지켜주는 술친구.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에서 신규 회원가입 후 첫 구매 시 4+2 혜택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아,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 돌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네.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개발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에 3가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문의는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중서부와 전북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강해지고 오염물질이 뒤엉키기 때문인데요. 아침 기온 서울과 광주 11도, 대구는 9도로 쌀쌀하게 출발하겠습니다. 낮에는 안개가 걷히고 미세먼지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22도, 대전과 대구는 21도로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미세먼지의 걱정 없이 맑고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시가 있는 금요일입니다.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십니까? 네, 오늘은 황지우 시인의
그 유명한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황지우 시인, 저항 시인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뭐 저항 시인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예. 80년대 우리의 일상의 쓸쓸한 풍경들을 정말 다양한 형식으로 펼쳐 보여준 뛰어난 시인입니다. 한예종 총장도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예. 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군요. 예. 네. 이런저런 뭐 고초를 겪기도 했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1983년에 나온 시집인데 그때 당시는 대단히 충격적이었죠. 한국에서 이런 시를 볼 수 있다는 게 일테면 뭐 신문 기사를 툭 잘라서 시로 내놓는다거나 또는 어떤 버스를 타는데 버스에 토해 놓은 그 토사물을 보고서 그 사람의 일상들을 그려낸다거나 아주 놀라운 실험적인 시 형식을 통해 우리 보여줬었는데 예. 결국은 박정희 시대를 걸치면서 전두환 독재를 겪는 상황들을 낯선 언어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를테면 이런 게 있어요. 정말 그 시를 아는 사람들은 좀 낯설 수가 있는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한국생명보험회사 송일환 씨의 어느 날 이런 시가 있는데요. 예. 일단 몇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직접 봐야지 읽는 것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1983년 4월 20일 맑음 18도 토큰 5개 550원 종이컵 커피 150원 담배 솔 500원 한국일보 130원 짜장면 600원 미쓰리와 저녁 식사하고 영화 한 편 8,600원 올림픽 복권 5장 2,500원 이렇게 쭉 이어지는 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심하게 쭉 적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일상생활의 소시민들의 이 보고서를 통해서 그 당시 그 시대의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삶의 외환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토큰 5개 550원이니까 버스 한 번 타는데 110원이었겠죠? 예. 김 PD는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기억에 선합니다. 종이컵 커피 150원. 근데 담배 솔이라는 담배가 있었어요. 500원짜리 피고 신문 한 장 값이 130원이었네요. 아, 전 기억합니다. 제가 신문값 150원부터 기억합니다. 아, 상당히 연식이 좀 오래됐어요. 우리 김 PD도 그런 거 보면. 제 나이 또래에서 신문값 150원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몇이 없을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정치면을 읽었으니까요. 아하, 그때부터 싹이 보였군요. 이런 언론인으로서 길이. 그렇습니다. 예. 네. 짜장면이 600원이었답니다. 그리고 그때 올림픽 한다고 하면서 올림픽 복권도 팔고 그랬었는데 한 장당 500원이었던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그 당시 소시민들의 애환들을 그려내주는 게 큰 흐름을 하나 이루고 있고요. 예. 사실 오늘 읽어드리기로 하는 건 이 표제작이기도 한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인데 녹음하는 오늘 시점으로 박정희가 부하의 총탄에 맞아 이 세상을 떠난 날 아닙니까? 그때만 해도 문화적인 억압 같은 게 대단했습니다. 우리 김 PD 이것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극장에 가면은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대한뉴스 보고 애국가 틀어줬던 거 기억납니까? 그럼요. 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던데 언제부터 없어졌어요? 이 1990년대 초반에 그 칼라 대한뉴스 기억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90년대 후반쯤인가요? 없어진 게? 아마 YS 정부 때 없어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래요. 극장에 가면은 영화를 보기 전에 애국가를 듣고 거기에 경청하고 했었죠. 예. 화면도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이 화면을 보면 을숙도에서 날아오르는 철새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쓴 시입니다. 예. 이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는 교과서에도 실려 있어요. 이제는. 예. 뭐 좋아졌다고 해야 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야말로 암울한 시절에 시인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왜 영화 보기 전에 일어서서 애국가를 듣고 국가에 대한 충성을 맹세해야 되는지 참 참담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새들은 저렇게 세상을 뜨는데 우리는 다시 풀썩 주저앉아서 영화를 봐야만 하는 그 자괴감 여기까지도 함께 교차했던 것 같아요. 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강산의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륙하는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1열, 2열, 3열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우리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우리의 대를 이루며 한 세상을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네, 이렇게 끝나는 시입니다. 새들은 자기들 세상을 떼어매고 어디론가 정말 다른 세상으로 향하는데 우리도 그럴까 하고 생각했다가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똥침을 날리면서 우리도 한번 그래볼까 했다가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하는 순간에 제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을 그리고 있는 시입니다. 뭐 지나가듯이 얘기하는 시지만은 애국가를 들으면서 국가주의가 지배적일 때 그리고 우리의 일상들 하나하나를 촘촘히 지배하고 있을 때 이런 탈주의 욕망들은 누구에게나 있었을 줄 압니다.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생각하시면서 그런 시절도 있었지라고 단순한 회고에 저질 게 아니라 자칫했으면은 또다시 이런 사회가 왔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뜨끔한 생각을 하곤 해요. 통치수단, 지배수단으로서의 국가주의도 있지만은 2002년 월드컵 당시의 국가주의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이렇게 PD가 가끔씩 불쑥 치고 들어오는 게 무서워요, 질문들이. 그거는 저항감이 없는데 사실. 글쎄요, 그 스포츠 애국주의 뭐 이런 게 상당히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예를 들면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같은 경우는 나치가 아주 악용했던 사례들이 있고요. 또 어떤 정치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는 국가들이 스포츠를 애국심을 동원하는데 종종 활용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2002년 월드컵 경험은 제가 보기에는 애국주의라기보다는 국가 자체를 엄숙주의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데서 벗어나는 시점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태극기를 뭐 몸에 두르고 뭐 이런 경우 있었죠. 왜? 패션으로 태극기를 활용하고 그런 점을 좀 감안해 보면은 어떤 엄숙한 애국주의에 동원됐다기보다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선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부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좀 다른 맥락으로 봐야 되는군요, 한마디로. 네. 하여튼 보기 좋았어요, 그때는 사실. 네,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 국가의 주의가 붙는 순간에 좀 위험해지긴 합니다. 어떤 국가냐라는 물을 때 자칫하면 국가주의로 흘러갈 수가 있어서 대단히 위험한데 그래서 요즘 뭐 국가의 권력들을 분산하려는 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이 중앙집권 체제가 좀 완화되는 방식으로. 오늘도 대통령이 지방분권 공화국 뭐 이런 얘기를 했던데 점점 더 지방의 권한을 옮겨주면서 마을이나 이런 지역들이 다시 살아나는 어떤 중심화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이건 좀 어려운 얘기여서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는 80년대를 대표하는 아주 명작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또 그 시절이 박정희 이후 그리고 이 포스트 박정희를 잇는 이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세월들이 만만치가 않았죠. 체류탄으로 가득하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목숨을 끊고 했던 정말 암흑 속의 세계였습니다. 87 항쟁만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87 항쟁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또 붙들려가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기도 했었죠. 여기 그 시대 상황을 볼 수 있는 시 한 편 더 보겠습니다. 대답 없는 날들을 위하여라는 시인데요. 대답 없는 날들을 위하여는 세 편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대답 없는 날들을 위하여 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을, 봄, 여름 없이 처형받은 세월이었지. 축제도 화환도 없는 세월이었지. 그 세월 미쳐 날뛰고 맹목의 세례식. 개나리 옆에서 우리는 물벼락 맞았지. 진달래꽃 앞에서 눈물벼락 맞고 우리는 국적을 잃고 우리는 이데올로기의 생명이 되고 자욱한 연기, 질식할 것 같은 철쭉꽃 뒤에서 몰지각한 망상주의자였지 우리는. 연방 기침하면서 불순한 사대주의자, 위험한 이상주의자였지. 손 한 번 들어올리지 못하고 소리 한 번 못 지르고 우리는 한 다발 두 다발 문 밖으로 들려나가는 모습들을 느린 그림으로 지켜보는
들뜬 회의주의자, 혼수 상태의 세월이었지.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70년대 말부터 80년대에 걸쳐서 쓴 시들인데 그야말로 혼수 상태의 세월이었습니다. 79년 박정희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80년에 짧았던 서울의 봄이 있었고요. 또다시 광주가 있었고, 그리고 이 군합발에 짓밟힌 채 또 다른 그 전두환이라는 박정희보다 더했으면 덜했지 덜하지 않은 독재자가 등장해서 혼수 상태의 세월을 이어갔었습니다. 예. 그 세월을 살아오는 시민들의 모습들을 잘 그리고 있는 시집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참 리얼리즘의 아주 극치를 보여주는 그런 시인 또 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리얼리즘이라고 하면은 되게 조금 그 서사적이고 쉬운 형식이라고 얘기하기 쉬운데요. 예. 이 시집은 대단히 모더니즘적인 시 형식을 보여주면서도 이면을 보면은 현실에 대한 깊이 있는 사색, 통찰, 비판, 풍자, 야유, 조롱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읽어드리고 싶은 게 참 많은데 낭독하기는 썩 어울리지가 않아요. 직접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그 시대 상황들,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도 있고요. 이런 것도 시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절절하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에프킬라를 뿌리며 이런 시들이 있는데요. 그 시 한번 잠깐 볼까요? 예. 6줄로 돼 있는 시인데요. 여기는 초토입니다. 그 위에서 무얼 하겠습니까? 파리는 파리 목숨입니다. 이제 울음소리도 없습니다. 파리 여러분, 이 향기 속에 살기에 유의하시옵. 이런 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초토에서 너희들은 파리 목숨이니까 이 에프킬라의 향기 속에서 그냥 잘 생각하고 살아라. 이런 거죠. 뿐만 아니고 정말 다양한 실험들을 보여줘요. 그 옆에 있는 심인이라는 시가 있어요. 심인. 사람 찾는다는 뜻이죠. 예. 여기 보면은 이런 식의 시입니다. 김종수 80년 5월 이후 가출. 소식 2절. 11월 3일 입대 영장 나왔음. 귀가 요. 아는 분 연락 바람. 누나. 829-1551. 근데 이게 슬쩍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의미가 만만치가 않죠. 80년 5월 이후 가출이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80년 광주항쟁 이후 가출했다니까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 누나가 찾으니까 빨리 오란 얘기인데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이어지는 사람 찾는 광고 또 하나 보면 이래요. 이광필, 광필아 모든 것을 묻지 않겠다. 돌아와서 이야기하자. 어머니가 위독하시다. 그리고 조순혜 21세 아버지가 기다리니 집을 속히 돌아오라.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마지막 행이 이렇게 적습니다. 나는 쭈그리고 앉아 똥을 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신문을 보면서 그 사람 찾는 광고를 본 것 같죠? 그 광고를 보면서도 이렇게 슬쩍 지나가듯이 그 시대의 아픔들, 삶의 상처들을 보여주곤 합니다. 갑자기 이환천 시인의 시가 생각이 납니다. 직장인이란 시를 보면 지금처럼 일할 거면 어렸을 때 존나 놀걸. 이런 시가 그런 시들이 있어요. 그 박남준이라는 시인도 있고요. 근데 장순한 재미나 어떤 장난처럼 한 게 아니고 형식 파괴를 통해서 우리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이랄까요? 시에 대한 관습적인 인식을 깼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새로운 사고의 영역을 열어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진짜 시나 소설, 인문학에 들면 굉장히 어려운 언어들이 사방에 벽을 만들어요. 그래서 진입조차 못하게 하는데 우리 황지호 시인의 시를 접하다 보면은 만만하구나, 민중적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어렵게 보이지만 조금만 들춰보면은 어렵지가 않고요. 조금만 역사적 맥락을 읽어낼 수 있으면은 시가 이렇구나 하면서 환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한 줄짜리 시 하나 읽어드릴까요? 금방 김 PD가 벽을 말씀하셨는데 벽1이라는 시입니다. 이걸 시라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는데 벽1 하고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비군 편성 및 훈련 기피자 일제 자신 신고 기간 83년 4월 1일부터 83년 5월 31일까지 이게 시라고 딱 해놨어요. 그러니까 벽을 보니까 벽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예비군 편성 및 훈련 기피자 일제 자진 신고 기간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네,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하시겠습니까? 아, 국대 예비군에 나가지 않으면은 자진 신고를 해야 됐고 기피자들 일제 자신 신고가 있었구나. 이렇게 국가주의적인 상황 하에서 살아왔구나. 어떤 군대식 삶을 살아왔구나. 이런 걸 딱 알 수가 있죠. 83년도에까지도. 뭐 지금도 예비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 보면은 왜 이렇게 예비군 훈련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아무튼 재밌는 시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이라는 책 언젠가 소개해드렸죠. 예. 그 서평처럼 써놓은 시도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어머니 오셨어요? 오냐 잘 지냈니? 네. 가로 열고 사이 말 없음. 한참 뛰었다가 얘야 내일이면 네가 그 자리에 없겠구나. 이렇게 끝납니다. 예. 그 여백들이 아득합니다. 이 책에 대한 서평을 이렇게 시 5줄로 이렇게 짠하고도 진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 기존의 시에 관한 기본적인 관성적인 이해에서 벗어나서 황지우 시집 한번 하나하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뭐 개눈 속의 연꽃이나 나는 너다 이런 뭐 좋은 시집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함께 보시면은 시의 다른 영역을 경험할 수 있으실 줄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이번 주간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스페셜 강력한 인터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 벌어진 일 어제 뉴스 브리핑 시간에서 소개해드렸지요.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서 허인회 녹색드림 협동조합 이사장에게 서울시가 특혜를 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사실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정용기 의원은 허인회 이사장의 격한 발언이 있었다면서 그 녹취를 공개해서 여러 가지로 또 뉴스를 자아냈습니다. 허인회 이사장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허인회 이사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허인회입니다. 예, 이런 뭐 별로 아름답지 않은 일로 연결하게 돼서 안타깝습니다만은 우선 그 허인회 이사장님의 그 발언 경위를 듣고 싶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후배들이 많다. 정용기 의원은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이었는데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였습니까? 그저께 밤 9시경에 예. 정용기 의원의 비서관하고 개인적인 통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 정용기 의원 비서관이 뭐 물어볼 게 있다고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32분 46초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예. 그중에 약 5초간의 분량을 녹취록이라고 공개를 한 거죠. 32분 41초의 내용은 전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 5초간의 내용이 제가 잘못했죠. 심한 폭언이 거기에 섞여 있었으니까요. 예. 그러나 앞뒤말을 잘라버리면 이건 말도 아니고 때도 아니고
올바르지 못한 거죠. 그 말을 한 것은 명확하게 사과를 하고 제가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예. 그러나 앞뒤 말을 다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것을 제가 녹취를 한다라고 통보를 받지도 못해 녹취하는지도 모르고 제 이제 감정 표현이 일부 들어간 거는 사실입니다. 예. 잘못했고요. 예. 그러나 그 말의 앞에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처음에는 뭐 궁금한 게 있어서 묻는다고 얘기를 해놓고 예. 어떻게 정용기 의원이 정책 자료를 요구했는지를 알았냐고 꼬치꼬치 깨물 들더라고요. 예. 처음엔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만 서울시에서 국감 과정에서 뭐 저가 최근에 월간조선하고 뭐 선데이저널이라고 하는 주간지인지 뭔지에서 나온 보도 내용과 관련된 국감의 질의가 있다고 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국토위 국감에서 그런 문제 제기가 됐다라는 정보를 얻은 거고 예. 그것과 관련해서 녹색진흥 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230명의 조합원을 대표하는데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탐문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 와중에 이제 금요일 날 정영기 의원실에 가서 그것을 물어봤더니 정영기 의원실은 그걸 모르고 자기네는 그렇게 자기 그 보좌관은 자기가 그런 질의나 이런 거 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자기가 확인을 해보고 나중에 연락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계속 연락이 없었고 제가 화요일 날 국회 앞에서 적폐청산 대토론회를 위한 1인 시위를 하고 예. 국회의원실을 전부 몇 사람이 나눠서 초청장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 전부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정영기 의원실에도 초청장을 전달하러 갔고 예. 초청장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간 김에 물어봤죠. 혹시 뭐 그거 알아본다고 했는데 알아보셨습니까? 라고 보좌관한테 물었더니 처음에는 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때 금요일 날 만나서 물어보지 않았냐고. 아 그거요?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더라고요. 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물어본 내용이 허위 보도로 한 언론사에 법적 조치를 했냐라고 물어봐서 제가 지금 변호사랑은 상의를 했고 우리가 적폐청산 대토론회를 하기 때문에 수요일 날 그 행사가 끝나고 목요일 날 법적 대응을 변호사랑 상의해서 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해서 저기를 하면 의원에게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하겠냐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법적 조치를 나는 아니하겠습니다고 했어요. 예. 이유는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고 그런 조건에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으므로 예. 주권자로서 유권자로서 정치적 책임을 묻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라는 게 뭐냐고 그래서 헌법과 법에 보장된 당선운동과 낙선운동, 간표운동 등이 될 것이다. 잘한 국회의원에게는 당선운동을, 잘못한 국회의원에게는 낙선운동을 하는 것이 헌법과 법에 보장된 권리이다. 예. 그러니까 그건 그렇지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서 제가 요청한 것은 국감을 하고 조사를 하는데 엄정하게 조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예. 서울시와 뭐 SH공사나 뭐 LH공사나 그 찌라시 언론에 나와 있던 기관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조사를 반드시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예. 다만 엄중하게 조사를 하고 부패하거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처벌을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해서 이제 법적 조치가 아닌 유권자로서 주권자로서 정책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그 보좌관하고의 내용의 다입니다. 그리고 저희 조합으로 돌아와서 다음날 행사를 준비하다 하는 중에 저녁 7시경에 서울시 관계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예. 또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어떻게 정영기 의원실에 갔느냐, 어떻게 알아봤느냐. 근데 내가 그걸 뭐 일일이 다 자세히 답변할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알아보고 조사를 했다. 실제로 그랬고. 그래서 내가 탐문해서
얘기를 하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서울시 관계자가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2시간 정도 지나서 저녁 9시경에 정용기 의원 비서관한테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엔 몇 가지 물어볼 게 있다고 그래서 뭐 그러시라고 그래서 이제 자세히 이것저것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결국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정용기 의원을 알고 왔냐고 묻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서울시에 답변한 대로 그렇게 답변을 했죠. 내가 탐문해서 알아봤고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 서울시에서 저한테 추궁하는 질문을 한 것도 정용기 의원실에서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낌이 그렇게 와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마라. 서울시는 정용기 의원 국회 피감기관이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나한테 그래서는 안 된다. 예. 서울시는 정용기 의원에게는 갑을 관계에서 서울시가 을이고 정용기 의원이 갑일 수 있지만 정용기 의원실과 나와의 관계는 갑을 관계가 바뀐 것이다. 내가 유권자로 주권자로 갑이고 정용기 의원이 을이다. 예. 그리고 민주당의 의원들이 대부분 내 후배들이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지를 않을 거고 정용기 의원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 앞에 이제 설문권인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민주당 의원들도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는 식의 얘기를 하고 정용기 의원은 나에게 지읒 부끄럽 탈락 현상 옷도 아니다라고 제가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 조합원들에게 앞으로 상스러운 말을 하면 10,000원씩 조합 발전기금을 내기로 오늘 약속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도 2만 원을 조합 발전기금으로 내놨습니다. 하여튼 여하간에 앞에 맥락이 없이는 이 상스러운 말이 왜 나왔는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정용기 의원은 옷도 아니다는 얘기만 딱 잘라가지고 5초간 폭로다라고 얘기해버리면 물론 그것을 내가 잘못했으므로 사과를 공개적으로 했지만 나한테는 억울함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묘하게 최근에 한 열흘 동안에 뭐 썬데이 저널, 월간조선, 정용기 의원 사태가 일어난 걸 보면서 이거는 좀 이상하다. 저희가 이제 이 태양광 사업을 한 지 벌써 3년째인데 그리고 문제가 되었던 녹색드림 협동조합 사업계획서는 2017년 1월 올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쓰여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에 이기기 전에 촛불 항쟁이 한참 진행되던 그 중간에 저희가 태양광 사업을 더 확장하려고 조합원들의 출자를 독려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쓴 겁니다. 세상에 어떤 사업계획서가 흑빛으로 쓰겠습니까? 장밋빛으로 쓰죠. 이제 그것을 부풀려서 월간조선에서 허인에만 살판 났네, 특혜가 있네, 이런 식의 이제 보도를 하고 그것에 대한 조사를 이제 정용기 의원이 하는 것을 대해서 제가 감정적으로 좋지 않았던 거죠. 다만 주된 내용은 차분하게 이런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용기 의원 비서관이 그런 내용을 자기들도 조사해서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마지막에 이제 추궁을 하길래 제 감정을 못 이긴 제 잘못으로 5초 정도의 격한 말이 나갔고 그것을 따옴표를 해서 그것만 녹취록이라고 해서 폭로를 한 거죠. 그럼 다 공개하는 게 옳지 않겠어요? 다 공개를 못한다면은 최소한 허인회 이사장께서 말한 취지가 무엇인지를 소상히 설명해야 하는데 일부분만 딱 돼가지고 서울시의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서 허인회 이사장이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어서 야당 국회의원을 압박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전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엄중히 조사해달라고 선제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조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한 건데 그거는 쏙 빼고 협박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이제 그 협박을 했다라는 것에 앞에 말은 주권자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저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협박이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제가 과거에는 유명했지만 재선 국회의원과 저는 민간인 신분입니다. 아무런 관직도 없고 관으로부터 뭐의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민간인 허인회에게 재선 의원이 협박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부풀린 거죠. 저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유감이 있습니다. 네, 그 정용기 의원은
지방선거 당시에 우리 허인회 이사장께서 박원순 시장 캠프의 핵심 요직을 맡았으니 뭐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뭐 대선배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또 같은 철학을 갖고 있는 박원순 시장의 이런 재생에너지 사업에 관련해서 허인회 이사장께서 특혜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 나름대로 이쪽 안에서 뭐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나름 지위와 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온성 혜택을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게요. 예. 민주당 당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저는 13년 전서부터 녹색의 미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녹색당 당원으로 활동을 해왔고 매달 10,000원씩 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박원순 캠프나 민주당 캠프에 제가 마음으로 뭐 응원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한 번도 공식적인 당직과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페이스북이나 여러 SNS 활동에서 녹색당을 찍어달라는 호소를 그동안 수없이 해왔습니다. 예. 박원순 시장 캠프하고 연관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제 그렇게 뒤집어 씌우기를 하는 것도 문제이고 두 번째로 박원순 시장의 이 태양광 사업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비서관하고 대화할 때 그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했는데요. 다만 서울시 사업을 참여하려면 일정한 자본금과 기술과 이런 것들이 없이는 어렵기 때문에 돈이 좀 들어가는 일이어서 누구나 쉽게 참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나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합법적으로 위탁계약을 맺었다. 7개 업체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초기에는 이 사업이 어려운 사업이어서 대기업들 한화큐셀이나 이런 상장회사들이 쭉 했다가 그들의 인건비가 비싸서 수익성이 없으므로 다 철수하고 우리와 같은 협동조합 그들의 인건비의 3분의 1 정도의 비용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적은 수익을 내면서 일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는 이야기를 자세히 얘기를 했고요. 예. 무엇보다도 우리가 후발주자지만 열심히 해서 지금은 서울시 위탁사업자 중에 저희가 1등을 하고 있는데 SH로부터 물량 배정을 받은 것은 SH 위탁사업자 5개 중에 4위로 물량을 배정받았다. 이거는 역차별이지만 나는 그냥 참고 지나가고 있다. 예. 그리고 그거를 자기들이 조사해 보니까 다 나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팩트를 다 확인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좋은 얘기를 끝내고 마지막에 이제 저를 살살 긁어서 제가 이제 화를 냈는데 그게 제 잘못이죠. 이제 그리고 나서 잘 이야기하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사회적 경제 운동, 협동조합 운동은 시대의 추세이고 미래의 추세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럼 잘 도와달라. 라고 하고 전화를 끊은 거예요. 32분 46초 동안에. 이제 이런저런 자세한 내부 내용은 자기들도 다 인정했고 확인까지 했는데 갑자기 다음날 변한 거죠. 저는 여기에 모종에 뭐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소위 이제 박원순 시장과 허인회를 공격하기 위한 정용기 의원 개인이나 또는 당시의 국감 파행시의 시기에 보면 모든 자유한국당 의원이 일괄해서 다 들고 일어서잖아요. 예. 이런 부분은 자유한국당의 전적인 추측입니다. 제 상상으로는 자유한국당의 국감 지도부에서 모종의 사인을 또는 지시를 했지 않았을까. 이런 오해와 상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비서보좌관하고는 이게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예. 갑자기 이제 협박으로 둔갑이 된 거죠. 어쨌거나 제가 상스러운 말을 한 거는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사과를 드리고 네. 다만 공개되지 않은 32분 41초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는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은 거죠. 예, 예. 무엇보다도 정영기 의원을 내가 만난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정영기 의원을 만나게 해달라 또는 연락하게 해달라고 해서 문자를 올리고 전화할 기회를 얻겠다고 그랬더니 정영기 의원 보좌관이 직접 저에게 전화번호를 써주었습니다. 한 20분 있다가 전화가 와서 전화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유는 자기들이 의원님에게 자세히 보고하고 의원님이 오케이를 하면 그때 연락을 드릴 터이니 그때 문자를 드리고 전화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자기들이 약속한 거고 제가 협박하려고 전화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의원님과 상의해서 저한테 전화를 하겠다고 해서 전화를 기다린 거예요. 이거는 수요자와 진행자가 전혀 뒤바뀐 겁니다. 제가 처음에 찾아간 건 사실이고 그 사람들이 모르쇠 했기 때문에 제가 재차 확인을 다시 한 거고 그리고 그쪽에서 전화를 드릴 테니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다가 통화를 했는데 내가 먼저 한 게 아니에요. 그쪽에서 전화를 해서 자기들이 녹취를 한 거죠. 당과 뭔가 상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이 앞뒤 자르고 맥락 없이 이렇게 허인회 이사장의 일부 발언을 공개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상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조심해야지 또 이것도 뭐 녹취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상상은 자유잖아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상에 또 상상을 더할 수 있는 것이 16대 17대 총선에서 경쟁자가 누구셨죠? 그때 출마하셨지 않습니까? 홍준표 씨였습니다. 홍준표 현 대표 알겠습니다. 네네. 다만 이런 신재생 에너지 사회적 경제운동이 공격받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 추세고 우리 후세대들 일자리를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이것은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에너지 공개념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누가 독점하거나 특정해서 소유해서는 안 되고 많은 사람에게 공개되고 공유되고 정부 지원이 확장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계속 강의하고 얘기하고 오늘도 얘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차원에서 또 새겨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 폴앤메리 순서입니다. 팔로워 88만이 넘는 김용민 트위터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에서 호소문을 내놓았습니다. 내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촛불 1주년 대회가 끝나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졌지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시민들에게 광화문에 모여줄 것을 호소한 것입니다.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는 촛불 집회 이후 공식 행진은 없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 측은 집회에 참여한 단체들이 청와대로 행진한다면 이건 막을 수 없다라고 덧붙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행진신고를 철회하더라도 다른 참가단체가 낸 2순위 행진신고는 유효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촛불 시민 여러분은 여의도와 광화문 두 곳 가운데 어느 곳에서 촛불을 드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말이죠. 오늘 새벽 5시까지 3,220분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74%, 4명 가운데 3명은 여의도 집회에 참석하겠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광화문 촛불 1주년 대회에 참석하겠다는 24%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의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합니다. 설구와 다래님, 전술핵을 구걸하러 미국으로 간 홍준표가 면박을 당했습니다. 새누리 잔당은 아직도 나라 망신을 시키면서 돌아다니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추니 알럼님, 이완배 기자님의 부동산 용어 해설은 무지한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약자의 입장에서 경제를 풀어주시는 이완배 기자님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좋아 찬이님, 정선태 교수님 오늘도 교수님 덕분에 마음의 양식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월요일부터 새로운 코너로 여러분을 만납니다. 김성회의 답정너, 김성회의 답은 정치야, 너만 모르지. 네, 이런 답정너입니다. 김성회 손혜원 의원실 보좌관이 하루 동안의 여의도 정가의 이모저모를 소개해주는 시간입니다. 일전에 우리 김성회 보좌관의 친절한 브리핑 받아보신 기억이 있죠? 다시 만나게 되겠습니다. 네, 2017년 10월 27일 금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